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구 변호사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과장님 20분 정도죠. 예.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그냥 설명회 때 여러분들이 꼭 민사법에 한정되지 않고 뭐를 해야 되는지, 어차피 지금 다 새로 출발하시려는 마음이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제 강의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까 보여주신 그 커리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주로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게 될 거고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암기장 쪽에서나 교재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은 기출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이제 한 20분 안에 이제 어차피 변호사 시험을 보시려고 오셨으니까요. 변호사 되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지켜볼게요. 예,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은구 변호사고요. 저는 이제 15년도 4회입니다. 4회. 그러니까 지금 15회잖아요. 네. 예, 사실은 되게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도 있어요. 저 때는요.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일들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장사도 하다가, 또 사법시험도 봤다가, 또 장사도 했다가, 그리고 로스쿨을 갔어요. 근데 저 때는 그래도 합격률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때는 웬만하면 그래도 붙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로스쿨 안에서도 변신은 기본이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계속 고민했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장사를 하다 왔으니까 갑자기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나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검사 임용되셨다가 떨어진 분도 있고, 로클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시험 2015년에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 15년부터 저쪽 옆에 있는 그 메가 학원에서 강의를 1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법, 민소, 또 민사집행, 또 민사재판 실무, 그다음에 거기 로클럭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하다가 2번 연장해서 끝나서 이제 일로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요. 어쨌든 변호사 시험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실 거고, 이제 변호사 시험 이후에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게 목표인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워라밸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문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송무를 하는데요. 송무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뭐든 그런 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요거는 항상 승패가 있죠. O 아니면 X잖아요. 둘 다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항상 지고 누군가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몸으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저 원래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2019년인가에 한번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여러 가지 몸들의 변화가 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특히 정신적인 문제들, 불안장애, 심하신 분은 공황장애, 이런 거 많죠. 월요병 너무너무 심할 거고, 또 변호사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주말에도 전화 오고 휴가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여름 휴가, 우리 겨울 여름에 휴전기가 한 번씩 있지만 멀리 못 가죠. 시차 때문에. 그래서 시차가 있는 나라로 가면 이제 새벽에 한국 일하고 낮에는 거기 하고 이러다 이렇게 지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변호사 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돈 받고 일하면서 을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은 받지만 을은 아닙니다. 항상 약간 갑 비슷한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벌이도. 고용 변호사의 월급은 작년까지 좀 많이 올랐다가 올해 또 살짝 다르긴 하지만, 개업을 하신다면 하기에 따라서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그렇게 루틴하지 않거든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매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변호사 하겠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일단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변호사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 다음에 이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우리 시험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물론 예전 시험이 쉬웠냐 잘 모르겠어요. 예전 시험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거,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봐야 될 양이 당연히 늘어났고요. 경쟁률이 더 세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할 만한 시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CBT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답안지를 더 잘 써야 되잖아요. 글로 쓰는 시험 시절에는 뭐 다들 시간도 없으면 마지막에 뭉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막. 근데 이 CBT는 답안지가 깔끔하잖아요. 보이기 형식이. 그래서 아무래도 채점하시는 분들도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좀 대충 쓰면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더 한다.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운 좋게 붙어서 뭐 그게 고용이든 뭐든 첫 출발에서 막 실력이 없다는 거 혹은 법리가 약하다는 거를 티내면 그 첫인상을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실수해도 뭐 그쵸 이렇게 실수라고 봐주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으면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건 별 장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시험도 어렵고. 자, 그러나 이제 계속 한다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기회비용이 크신 분들이니까 1년 더 하면 날아가는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빨리 붙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시험의 특징은요. 시험이 어려운 데다가 양도 많아요. 양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죠. 우리가 봐야 될 기출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우리는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도 있지만 모의고사도 1년에 3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될 기출문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이라도 빨리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이 많다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양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양을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양을 늘리는 건 적어도 수험에서는 적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이 많을수록 더 중요한 부분을 줄여서 대신 정확히 암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CBT 시험이 도입되면서 조금 달라진 건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 손으로 쓸 때는요, 좀 양이 많아서 양을 줄여서 정확히 암기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암기의 방식이 좀 달랐죠. 그때는 그냥 단어 위주로 좀 외워가지고 대충 뭉개면 됐어요. 어차피 손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정확한 암기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부담은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양이 많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만한 시험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죠. 이렇게 5일 동안 보면서 뭐 중간에를 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이런 시험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만큼 체력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멘탈이나 체력 관리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시험 과목 한 과목만큼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잠깐 감기 걸려서 일주일 쉰다. 이 시즌에는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없죠. 근데 이게 막판이 되면 이제 그 일주일이 엄청 크거든요. 미리 체력 관리 좀 잘 해두시고 이 멘탈 관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80 정도의 실력으로 시험장 가서 100 쓰시는 분들도 있고 100이 있는데 80밖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제가 볼 땐 그게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멘탈인 것 같거든요. 이제 혼자 극복이 안 되면 약물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뭔가 좀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도 운동을 하자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든 뭐 링겔을 맞으시든 어쨌든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징은 굉장히 양도 많은 데다가 난이도도 어렵고 시험 스케줄 자체가 체력이나 멘탈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총론에서 우리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야 사실 뭐 우리 1,700명 넘게 뽑으니까 붙는 사람마다 다 방법은 다양하죠.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냥 붙으면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일반론에서 생각되는 대비 방법은 제 생각에는요, 우선 여러분들 이거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체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는 공부, 저는 이제 민사법만 하니까 뭐 민법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이 도대체 어떻게 이 기본서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목차가 어떻고 각 목차마다 어떤 이슈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하시고 그냥 테마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이게 불이타의 대응을 못 해요. 우리 시험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때만 해도 저는 시험 볼 때 모르는 쟁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모르는 쟁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올해 시험은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 그냥 백지를 낼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는 CBT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책이라도 좀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뭐라도 좀 그럴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체계를 암기하고 있으면요, 다른 그 강론에 들어가서 암기하는 것도 조금 기억에 잘 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시험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걸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평소에 하시고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빼내는 시험인데 우리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짧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빨리 빼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집에다가 어떤 물건을 보관할 때 매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건을 보관하면 가서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찾아야 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머릿속에 지식을 넣을 때도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시면 뺄 때도 좀 빨리 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체계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뭐 CBT든 아니든 어쨌든 똑같습니다. 모든 시험, 우리 시험은요, 여전히 쟁점과 결론이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 시험은 결국 변호사를 뽑는 시험. 크게 보면 이제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실전에 가서 의뢰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이 없지 않아요.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는 국회로 가시거나 대법관을 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답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답이 있습니다. 사례든 기록이든 뭐 대충 논리적이면 점수를 준다. 그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요구하는 각각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과목마다. 제가 민법의 쟁점이 몇 개나 되는지는 안 세봤는데요. 꽤 많겠죠. 최소한 200개는 넘겠죠. 어쨌든 그 각 쟁점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건 시험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처럼 시간이 짧은 시험은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O인지 X인지를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 이 결론의 근거가 되는 건 당연히 판례겠죠. 당연히 판례입니다. 혹시 판례가 없다면 조문 정도겠죠. 학설까지 욕심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쟁점들은 학설이 의미 있는 쟁점이 있어요. 우리 형사법과 좀 다르거든요. 우리 민사법은 학설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판례와 조문 위주로 근거를 잡으시고 반드시 결론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암기하시지 않으면요. 좋은 점수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이러잖아요.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거 정리한 다음에 요거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하고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암기를 천박하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제가 볼 때 좋은 점수는 안 나옵니다. 우리 암기 중요하죠. 아니 우리 실전에서도 고객이 앞에 있는데요. 뭘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네이버 찾아서 알려주거나 책 찾아서 알려주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이렇게 빨리 써야 되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일수록 암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 여러분들 변호사 되시면 하나의 일만 처리하진 않거든요. 사건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하나씩 처리해서는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몇백 개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사실은 빨리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맞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지만 시험에서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미리미리. 이제 무엇을 암기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교재나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건 말이 필요 없죠. 결국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 시험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을 뽑는 거고 특이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걸 내야 되는 것이고 구석에 있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만 시험에 냈다. 그러면 시험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벌써 15회 대비니까 14번 시험 본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사실 기출문제에 다 있죠. 거기다 모의고사 3번까지 합치면 기출문제가 도대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제들은 다 기출에 언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평소에 이 기출문제를 푸신다 이건 안 되겠죠. 우리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를 왜 풀어요? 우리는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냥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넣을 거냐 그걸 고민하셔야지 기출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저쪽 학원에서 이제 입문 강의부터 마지막 로클럭 그 강의까지 다양한 이 학습 수준의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례 문제를요 답을 위주로 공부하십니다. 답을 사례의 답안을 열심히 외우시고 밑줄 긋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사실 그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좀 사례의 답안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끌고 오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례집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사실관계에서 어떤 답을 쓸 거냐를 익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 문제를 풀 때 사실관계는 한 번만 읽고 답은 여러 번 읽고 이러면 그게 사례 공부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그냥 이론을 공부한 거지. 그래서 사실관계, 이 사례 문제나 기록에 있는 사실관계를 적어도 지금 보는 것보다 2번 정도는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로클럭반 할 때는 사실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답안을 보고요. 답안은 그냥 봅니다. 어차피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답안을 보면.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답안을 보고 꼭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암기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도요, 이상한 걸 내는 게 아니거든요. 다 기존에 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익숙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사례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뭐 영화 스토리 같은 거 여러분들 외우시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 정도까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뭐 50개 정도, 그 정도 패턴화해서 사실관계를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봐야 될 양이 해가 갈수록 최소 4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3번에 본시험 1번.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붙어야 봐야 될 양이 점점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죠. 이거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최신 판례는 아예 안 보면요. 요즘 시험은 뭐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례든 심지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판례는 열심히 학습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커리 보니까 3개년 정도의 최신 판례 뭐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저는 이제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 거는 다 책에 있을 테니까 3년 정도를 봐주신다면 너무 좋죠. 최신 판례는 꼭 학습해야 돼요. 저걸 안 하면 그냥 한 과목 빵꾸 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학습하실 때 저는 요거 뭐 영어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글로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냥 막연히 학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야 될 양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책 펴서 밑줄 긋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러면 이건 시험 대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우리 시험은 어쨌든 합격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될 과목마다 이렇게 요 정도를 넘으면 합격이고 요거 못 넘으면 불합격이고 뭐 이런 합격선이 있는데요. 과목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다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과목에서는 합격선을 넘을 만큼 충분히 공부가 돼 있고 어떤 과목은 많이 모자르고 이러면 이거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요. 수석하실 거 아니면 이 시간 빼서 여기다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빵꾸 난 것들이 발견되죠. 그럼 그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본인을 계속 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법이 약한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돌아본 게 아니죠. 상법 중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약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공부하지 상법 전체가 약한데요. 그건 그냥 하시면 되죠.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본인들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주로 앞부분이 강하고요. 뒷부분이 약할 겁니다. 주로. 근데 이 뒷부분 중에서도 민소법에 뭐 공동수송이 약하다 그러면 공동수 부분은 따로 보강을 하셔야죠. 따로 강의를 듣던 따로 교재를 보던 이렇게 계속 적어도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재학생들은 중간 기말을 계속 보면서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요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예전부터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고 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하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시험 뭐 한 달 전이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셔야 되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걸 정리해. 이게 단권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총론적인 얘기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기의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또 이미 봐둔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오늘 끝나고 뭐 개별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메일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요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이메일이니까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은 못 드리지만 반드시 48시간 내에는 답을 드릴 테니까 주시면 뭐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아까 저희 사무실 여기 바로 옆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실에서 봬도 되고 시간 맞으면 여기서 봐도 되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PT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요거 별거 아니고요. 요거 저희 사무실에 그 가장 최근에 시험을 좀 잘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한번 받고 그분의 느낌과 저의 느낌을 섞은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으니 내년에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해 시험이 이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선택형 시험은요. 왠지 교수 기본서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지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생소하죠. 우리가 뭐 교수 기본서는 안 보잖아요. 안 본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럼 교수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두꺼운 기본서를 봐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어떤 선택형의 몇 가지 이 도저히 우리가 수험서로 해결이 안 되는 좀 생소한 지문들. 그렇다고 이 지문의 OX를 선별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그냥 생소한 지문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여러분들이 낯서냐면 우리는 보통 그 판결 요지 위주로 학습을 하잖아요. 판례를 볼 때 판결 요지 이상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판결 요지에 없는 판결 이유에 있는 지문들이 나오니까 사실 난해하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항상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민사집행법의 얘기가 물권법에도 주로 나오고요. 또 민사소송법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집행법을 전면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실제로 로스쿨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법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선택형에 꽤 있었어요. 특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 기록형 시험 판례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행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집행법 중에 필요한 지식들을 모아서 짧게 훑고 넘어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민사집행법을 다시 공부하자 그건 너무 그건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건 오케이. 최신 판례는 꽤 많이 나왔어요. 민사는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니까 민사는 최신 판례를 안 한, 여기서 얘기하는 최신 판례는 한 2년 정도 안 한다라고 하면 진짜 치명적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형. 항상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이 쟁점을 제시한 형태로 바뀐 지가 꽤 됐잖아요. 역시 쟁점 제시형인데 올해 시험은 좀 특이했던 게 예전처럼 그냥 쟁점이 뻔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뻔해서 결론을 치고 나가서 툭툭툭 하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할 텐데 이게 이제 CBT 시험이 되면서 아무래도 쓰는 시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도 CBT니까 아마 다 꽉 채울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했다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 CBT 시험에서는. 그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험 방법이 아예 그러면 이제 모든 판례를 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냐? 그럼 못 붙어요, 이거. 우리가 수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막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쟁점과 결론을 외우실 때 왜 그런지는 알고 외우셔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키워드만 외워서 대충 쓰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거를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은요, 역시 기존에 나왔던 쟁점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례형도 기존에 나왔던 쟁점들 위주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좀 애매한 것들, 뭐 어려운 문제가 항상 그렇죠. 뭐 이 사실관계에서 도대체 이걸 묻는 건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쟁점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사법에서 정리해야 되는 쟁점을 한 300개 정도 갖고 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400개, 500개로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시간의 문제입니다. 쟁점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도 있었어요. 이걸 다 쓴다 그러면 좋죠. 그럼 수석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배당되어 있는 배점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점 문제인데 아무리 잘 써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CBT라도 제 생각에 12점 이상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써도. 그걸 다 쓰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쓰는 게 좋느냐. 그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자, 기록형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는데,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쟁점들, 특이점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이것도 최신 판례 맞죠? 근데 요게 약간 모순돼 보이는, 혹은 충돌돼 보이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였거든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례인데, 두 개가 둘 다 최신 판례고 약간 애매해요. 근데 이게 그냥 출제가 돼서 정답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애매하게 시간 끌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기록형 시험에서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청구해야 되냐, 원고를 어떻게 특정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기록형에 나오는 상담일지는 원고가 아니잖아요. 상담일지의 의뢰인이 곧 원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의뢰인 중에 원고를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기록형 이제 사행위 취소 청구도 나왔는데요. 사행위 취소 청구는 항상 복잡하죠. 그렇지만 공부를 할 때는 사행위 취소가 차라리 쉽죠. 네, 사행위 취소는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시험의 특징이었어요. 문제를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제가 개별적인 강론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형, 최신 판례 열심히 보자는 거고요. 또 중요한 쟁점들 계속 반복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집행법, 요거 암기하자는 건데요. 요 집행법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과목을 개설할 필요는 없어요. 자, 사례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주제는 이미 기출 사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에 없는 쟁점 중에 우리 시험에 새롭게 출제될 만한 쟁점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CBT 시험이 들어오면서 답안지가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대충 써도 멋있어 보여요, 형식. 보셨겠죠, 여러분들? 이 답안지 그냥 글로 수기로 쓸 때는요. 이 내용이 좋아도 글씨 못 쓰면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CBT 들어오면서 내용이 좀 엉망이어도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모르는 경우 예전처럼 뭉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라도 최대한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1번이 필요합니다. 1번을 아예 생략하면 이거 백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배분 계속 하셔야 되고, 요거 이제 CBT 들어오면서 답안지 못 채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라도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되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기록형. 기록형은 제가 나중에 기록형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기록형 시험에도 이론이 있어요. 가끔 기록형 시험은 이론 없이 그냥 무슨 평소의 지식으로 스킬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변호사 시험 기록형 소장 쓰는 거에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스킬로만 한다. 그럼 복불복 가자는 거잖아요. 자, 요거요. 기록형은 반드시 연필 잡기 전, 연필이 아니구나. 이제는 키보드 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쓰자.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진짜 꼬입니다. 기록형 시험은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세팅을 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시작할 때 키보드 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비교적 최신 판례에도 기록형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판례는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돼서 압류되기 전에 우리 담보권이 없어진 경우에 그 경매가 유효냐라는 판례인데요. 이 전화기체 판례거든요. 기존의 입장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기록형에 나올 수 있는 최신 판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최신인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형 판례, 선택형 판례, 기록형 판례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신 판례는 어쨌든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제가 왜 그냥 스크린만 했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또 이 시험 유형이 내년에도 유지될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행인 건 나올 만한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 부족한 건 똑같고 최신 판례 중요하다는 그 틀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7분이나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고요. 하여튼 이 나머지 커리는요. 우리 그 종합반 커리를 따라가시면 되니까 그거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날도 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기 전에 좀 머리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오전에 쪽 신림동에서 쪽 간부 강의를 좀 마치고 와가지고 제 현재 지금 한 직렬 3개가 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렬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개 돌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죄송하고요. 저는 우리 앞에 최영규 변호사님처럼 똑같이 변호사 사회 출신이고요. 사회 출신이고 법무관 생활 마치고 개업했다가 맨 처음에는 참 의도치 않게 구급 노량진 이 공무원 강의로 시작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변호사 한 80, 강사 한 20 그랬었는데 점차 좀 진도가 늘었어요. 여기서 좀 해보자. 그래서 점차 지금 제가 법원 검찰 경찰 승진 간부, 그다음에 올해 또 변식까지 진행을 하게 돼서 사실상 지금 협업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이름만 좀 올라가 있고 거의 이제 강의만 한 지가 한 5년 차, 6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좀 쉬었네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제 사실 제가 좀 짜온 순서가 있는데 앞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약간 좀 기시감 같은 게 좀 있고 제가 좀 강의를 처음 해야지라고 느꼈던 감정이 좀 되살아나가지고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뭐 공부 방법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설명회가요, 좀 시간이 없어요. 좀 촉박해서 제가 수요일 날 좀 미리 찍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까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대가 합격이 60%였습니다. 60%. 근데 이제 우리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합격은 좀 당연하고 그 이상을 좀 찾아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좀 자신 없었거든요. 60%니까 4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지금도 한 절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합격 그 이상을 바라기에는 좀 여력이 없었고 그냥 합격만 하기를 좀 바랬습니다. 합격만 하기를 좀 바랬었고 그리고 저는 어찌어찌 이제 뭐 선택형을 잘 보고요. 선택형을 잘 보고 사례 기록은 남들 보는 것만큼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어찌어찌 외우죠. 어찌어찌 외우고 시험지는 써야 되고 하니까 막 그렇게 와닿지 않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장을 뛰어보니까 공판이 이렇고 증거가 이렇게 채택이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 311조부터 16조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뭐 증거 채택이 되고 동의 부동의가 되고 뭐 공범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재판을 뛰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이제 변식 끝나고 책 다 모으고 불태워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공부 안 하겠다고. 똑같았거든요. 다시는 공부할 생각했었는데 강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책을 보니까 느끼는 게 되게 뭘 잘 모르고 합격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좀 붙었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 알지라는 걸 전제로 깔아주고 이제 강사가 쭉 설명해 나갈 때 그냥 하고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이해하는 척 따라가는 것도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근데 이제 느꼈던 게 옛날에 내가 강의를 들을 때 좀 이런 걸 설명해 주지 되게 많았습니다. 증거 파트에서 뭐 증거 동의나 뭐 내지는 증거 동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좀 일상의 언어를 섞어주면 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흐릿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당시에만 해도 다 학자분들 중심이고 하니까 실제 재판을 띄워보고 이 책에 있는 언어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그건 안 해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강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걸 해보려고요. 저같이 조금 이해가 조금 느린 사람 내지는 뭔가 좀 명쾌하게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한테 좀 그런 걸 설명을 해주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강의를 좀 해볼까 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이제 9급 선택형 전문으로만 좀 이렇게 성장해 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례 기록 모시고 할 때는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다 공부는 하시니까 책에 있는 것들은 대충 알긴 아는데 그게 그냥 좀 흐릿하게 지나가지 정확히 뭔지 몰랐던 분들.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면 어차피 못 쓰면, 그러니까 쓰긴 쓰겠죠. 근데 답안지가 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슴으로 이해하고 답안지 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화된, 결국 형사법 기록형은 증거 수집 과정에 증거력이 있냐 없냐, 뭐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면 증명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틀을 잡아놓고 각각의 조문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몇 조에 따라, 이거는 몇 조에 따라 어차피 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론 들어가 가지고 좀 과목별이 아니라 이제 유형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면 제가 선택형은 시험을 볼 때도 한 115개 껴 났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강의는 잘했다 생각을 해가지고 9급에서 한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좀 밑도 끝도 없이 외워달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들이고,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비교하기 좀 힘든 친구들인데, 애들이 아예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속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건 맞는 지문이고, 문장 속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그냥 키워드 따고 두 번째 따고. 이게, 물론 이제 그게 2010년대 우리 형법 선택형 문제 흐름이기도 했고요. 막 그렇게 해도 붙을만 했거든요. 붙을만 했었는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올해 우리 변신 형법이 좀 선택이 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직렬들의 선택형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찌 보면 제일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찰 채용 쪽 문제를 봐도 2010년대 객관식 문제하고요. 지금 문제가 엄청 다릅니다. 수준이 훨씬 올라왔어요. 제가 가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시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형법 문제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 똑같은 본질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단 뭔지는 알고 이해는 하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한다고 이해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밑도 끝도 없이 키워드 따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망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모든 간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왔죠? 맞죠? 이거 나왔죠? 아니죠?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 처음 했던 게 여러분 요거는 사안이 뭐예요? 요거는 쟁점이 뭐예요? 이거는 판례가 뭘 고민했어요? 이거는 왜 얼핏 봤을 때 죄가 되는 것 같은데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를 계속 시켰어요. 애들이 힘들어하지. 이게 훨씬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냥 요 단어 나오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쉽잖아.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암기해요. 계속 암기. 2회독 때도 또 암기해야지. 3회 또 암기해야지.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야, 이 판례는 이런 측면을 따지면 뭐 점유가 있는 거고 이런 측면을 따지면 점유가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례는 이걸 선택한 거고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고를 처음엔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기본 강의 때 해야 됩니다. 기본 강의 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해놓으니까 처음엔 좀 힘들어 해도 그게 슬슬 적응이 되면은 애들이 2회독, 3회독 할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처음엔 좀 힘든 공부를 해도 나중에는 3개월 뒤에 우리 그렇잖아요. 한 바퀴 우리 뭐 형법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면은 입학 다시 반 3개월 뒤란 말이야. 3개월 뒤에 아 내가 이거 외운 게 기억이 안 나면 또 외워야 돼요. 시험 나면 또 틀립니다. 근데 이게 쟁점이 뭐였지? 법리가 뭐였지가 한번 떠올려 놓으면은 오랜만에 봐도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우리 변시가 1월 달이잖아요. 보통 공무원 시험이 4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2020년대에 처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야 너희들은 너희들 시험만 보고 변시나 법행이나 이런 거 보지 마라. 시간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스타일도 맞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따라와가지고 변시가 1월 달에 있으면 한 2년 전부터 제가 변시 문제 딱 본 다음에 이 정도는 내일도 풀겠다 싶어가지고 뭐 검찰직 이런 데 앞두고 야 그 시간 여유가 있는 애들 한번 풀어봐라 풀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고작 9급 공부를 한 그 친구들이 이 어려운 변시 문제를 손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손댈까? 이유는 똑같아요. 저는 그냥 야, 요 단어 나오면 요거 답이라고 수업하지 않았거든. 어차피 이 지문 속의 법리는 똑같은데 다만 좀 짧게 나오는 게 좀 9급 직렬이고 거기에 살 좀 붙어가지고 위로 나오는 게 번시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법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잘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형 대비를 할 때 사례형 대비가 좀 같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 이 10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한림에서
변시 혹시 해볼 생각 있냐 연락이 왔을 때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구급 선택형 전문 특화돼 있고 지금은 내가 제일 잘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4년 5년 됐고 하는 것도 많고 해서 선택형에 특화가 돼서 뭐 그건 누가 잘한다. 그건 변시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변시 사례 기록 아니냐 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좀 궁금하잖아요. 오랜만에. 그리고 봤을 때 제가 사례 기록을요. 전 잘 본 줄 알았어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여러분 거의 50점이에요. 제가 좀 잘 썼던 생각한 게 50.5면 좀 못 쓴 건 49.5야. 까보니까 그래요. 이게 표준 변환 점수에 진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빼어나게 잘 쓰지 않는 이상 사례 기록에서 막 우수한 성적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아주 못 쓰지 않는 이상 아주 바닥을 나오기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아주 제가 막 70점에서 고득점 만들어 드리겠다는 못하면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든 50점 근처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례를 꺼내 봤더니 좀 잘 써지는 거예요. 제 기준에 왜 우리 사례형 문제 딱 처음 볼 때가 좀 겁나지 않아요. 전 겁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쓰지? 어떻게 채우지? 근데 한 13회쯤 풀어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2회 혼자 쭉쭉 풀다 보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러면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례형에서 1부터 10까지 특히 뭐 이제 CBT가 들어왔으니까 더 완벽하게 써야겠다라는 강박증을 좀 없애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완벽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집착을 해요. 목차의 구성이라든지 사실 그냥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 이 사례에서 묻고 싶은 쟁점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그 쟁점만 잘 쓰면은 50점은 나오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목차 구성이나 막 빌드업이나 이거 고민하다가 쓸 것도 못 쓰고 그래서 사례형 문제 그러니까 내가 좀 사례형이 안 나온다는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요. 유독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야 여기 쟁점 뭐야 이것부터 써봐 이것부터 좀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찍은 영상에 그 얘기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좀 대충 쟁점이 떠요.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잘 안 써져.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답안지에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 사례에서 묻는 쟁점을 나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답안지에 쓰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하고 어떻게 써야지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흐릿하게 알았던 거지 잘 몰랐던 거지 정확히 알면은 그런 고민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정확히 하면 이게 쟁점이고 판례의 결론이다. 끝 하면 되거든요. 하니까 그 어떤 방법론보다는 실체법적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큰 틀에서 커리는 또 학원 커리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개별 파트별 OT는 또 제가 따로 찍어드릴 테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요즘 형사법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형사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 변시에만 있던 과목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다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형법과 형사법을 합쳐가지고 타 직렬에서도 형사법 이런 식으로 막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올해 사례형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해설지였던 것 같기는 한데 특징이 뭐예요? 올해 CBT니까 좀 여유 있지? 뭘 좀 어렵게 해볼까? 하면서 올해 사례형 특징이 뭐가 있어요? 형사법에서. 솔직히 우리는 판례 결론 쓰기도 바쁜데 자꾸 판례를 뭐 하래? 비판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2년에 한 번 꼴 나올 꼴 막 가다가 올해 갑자기 세 문제가 한 세 문제쯤 나왔죠. 한 세 문제, 네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건데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아주 오래된 형법 교수님들이 이제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고 점점 실무가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뭘 느꼈냐면 여러분 그 올해 사례형 문제 중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 지혜에 따라서 비판하시는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학설 문제가요 아닐까요? 그거 범죄 체계론에 따라 가지고 구성요건력 위법성 처벌 조건사까지 쭉 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일까? 되게 뜬금없이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작년에 나왔던 7월 때 나왔던 너무 좀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좀 있었죠. 최신 판례 중에 그 경찰관의 공무 수행이 위법한 줄 알고 경찰관을 밀었던 그 술 취한 사람에 대한 판례가 작년 7월 때에 나온 중요한 재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대법원 판례 결론이 어때요? 그게 고등법원이랑 대법원 판례 결론이 달라요. 고등법원은 위전 차결하고 받고 대법원은 사실의 착오가 없으니까 그냥 위법성의 착오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결론인데 근데 생각을 해봐봐. 우리 적법한 공무 수행이 아니면 거기를 방해하면 공직방해 안 되는데 뭐가 탈락해요? 구성 요건이 탈락하니까 안 되잖아. 그럼 결국 그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지가 어떤 거예요? 구성 요건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고 하는 요건은 구성 요건 요소야. 이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만 풀어도 쓸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올해 나온 최신 판례에 따르면 지금 그 술 취한 사람은 뭘 착오했어요? 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방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방해를 했는데 판례는 뭐가 아니래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고 봤잖아. 그러면 지금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무수행의 적법성은 공무수행의 적법성을 착오하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의 착오해야 돼. 근데 갑자기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거기에는 사실의 착오가 없기 때문에 원심처럼 위전착오라고 볼 수 없고 그거는 단순 법률의 착오로 보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선 판례하고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가 판례끼리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너희들이 한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막 범죄 체계론까지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걸 고전적 범죄 체계론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의 체계적 지혜에 따른 결론을 내라. 저는 취재가 그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 너 지금 이 구성요건의 체계적 이 공무수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혜, 구성요건이냐 위법성이냐 각각의 요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는지를 그냥 이 유의미한 최신 판례를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를 잘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 또 판례표가 또 뭐 나왔습니까? 그 권리행사 방해죄는 신분범이죠. 신분범인데 소유자인 아빠가 소유자인 아들한테 그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권행방해 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정범이 구속이 안 되니까 협의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제 판례는 권행방해 교사한다 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공범이 될 수 있는 근거 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수업한 애들도 물어본 내용이에요. 쌤, 이거 왜, 간접 정말 안 돼요?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정범이 안 되면,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항상 법원은 뭐예요? 기소가 된 것만 물어보니까. 기소가 된 것만 확인을 하니까 굳이 거기까지 뭐예요? 확인을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리만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도, 선택형 연습을 할 때부터 이 지문은 이게 쟁점이었지, 이 지문이 이게 쟁점이었지라는 게 계속 정리하면서 푸시면 그게 곧 자연스럽게 사례형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는 선택형 강의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고 해설이 달린 책이고 그러니까 제가 해설 읽어드리고 이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거는 왜 법원이 그러니까 이 판례의 결론이 범죄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알아. 내지는 되는 걸 알아. 근데 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 이거 왜
대법원 이렇게 보면 범죄 같잖아요. 왜 범죄 안 돼요? 라고 제가 선택형 서류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뭐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그때 이제 스스로 이거는 뭐가 탈락해서 이거는 뭐가 안 돼서 이거는 무슨 요건이 안 맞아서 이걸 계속 답할 수 있는가 좀 자가진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책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이론 정립이 잘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례형 정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좀 저처럼 공부가 좀 힘들었던 분들께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조금 더 일상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해보시 첫 번째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형, 사례형 이거는 뭐 꼭 다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항상 그 지문별 쟁점이 무언가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 쟁점에 따라서 내가 결론을 잘 내릴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